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처음 보는 여학생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척 예쁜 여학생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3분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저한테 그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 여학생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죠. 그 여학생은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는 있는데 의자에는 없어요. 빌라에는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없어요. 이게 뭘까요? 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날 그 여학생이 이야기한 정답은 받침이었습니다. 글자에 받침이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라는 거죠. 답을 맞히진 못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저한테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 교훈은 유연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관점을 바꿔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교육은 처음 만나서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질문을 던져라,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대화나 생각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질문이죠. 따라서 질문이 없으면 대화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상관이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이렇게 말을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기 잡죠. 흐트러지지 않고 명쾌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다 까와 같이 말을 끝내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질문인 경우는 뭐뭐입니까? 답인 경우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으로 구성됩니다. 질문과 답 중에 항상 먼저 오는 것은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지? 저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까? 혼자 질문하며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기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항상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대화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죠. 질문과 답 중에 먼저 오는 것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답을 리드하는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침묵을 깨는 것은 우린 치킨 먹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리드하는 것도 질문이죠. 질문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는 지금 매우 똑똑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똑똑해져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인간처럼 지능을 갖춘 기계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 기계와 내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점심 식당 예약해줘.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12시에 광화문 근처 일식집으로 검색해서 평점 높은 곳으로 예약해줘. 네, 지금 예약한 식당 정보 문자로 보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인공지능 비서는 카메라 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인공지능 비서가 카메라 눈으로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어두운데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조금 그렇네.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비도 오는데 우동 드실래요? 우동 좋아하시잖아요. 좋지. 점심은 우동으로 먹어야겠어. 네, 어디에 몇 시쯤 예약할까요? 신촌 근처로 12시에 맛집 위주로 찾아봐줘. 알겠습니다. 평점 높은 집으로 예약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비서는 분명 먼저 질문을 할 겁니다. 묻는 말에만 반응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묻지 않아도 먼저 상황을 탐색하고 필요한 질문을 찾는 거죠. 지능화된다는 것은 반응적으로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탐색하며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질문이 없다면 생각도 없고 대화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수동적으로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리드하고 생각을 리드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수학의 페르마의 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문제가 바로 페르마의 정리인데요. 1637년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가 제시한 문제인데 35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매달렸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1995년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였길래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렇게 난항을 겪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n이 3보다 큰 경우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을 만족하는 정수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3승,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은 c의 4승, 이렇게 관계를 만족하는 정수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봐도요,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페르마의 정리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문제를 아무도 못 풀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대단하게 흥미거리였습니다. 근데 페르마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혼자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세변, 직각의 양쪽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은 빗변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정수는 3, 4, 5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또 많이 있습니다. 5, 12, 13, 6, 8, 10, 7, 24, 25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17세기 페르마는 혼자서 독학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질문을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아니라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3승이라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던 페르마는 그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3승, 이것뿐만이 아니라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은 c의 4승,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은 c의 5승,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형태의 정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는 뭔가 발견하는 거죠. 그는 확신을 갖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n이 3보다 큰 경우에는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1637년 페르마는 자신이 공부하던 책의 한쪽 여백에 이 정리를 메모해 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걸 증명했다. 하지만 여백이 부족하니 증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말이죠. 수많은 수학자들이 페르마가 생략한 그 증명을 찾기 위해 350년 동안 매달렸다가 결국 1995년 앤드루 와이즈가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해낸 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앤드루 와이즈의 증명은 기네스북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 페르마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페르마는 아마 자신이 올바르게 풀었다고 어떤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앤드루 와이즈가 풀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앤드루 와이즈의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페르마의 정리라고 부르죠. 왜 푼 사람은 앤드루 와이즈인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 문제를 처음 제시한 페르마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기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문제를 푼 사람보다 의미 있는 것은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답보다 그 답이 존재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문제 발견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는 페르마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고 지나갈 때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아닌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3승.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남이 시키지 않았던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이 관련된 연구를 하게 이끌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과 답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정치 철학이 발전했고 서양에서는 자연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철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질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탈레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탈레스의 질문은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였습니다. 그는 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철학자는 물, 불, 흙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죠. 반면 동양 철학의 시작은 공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자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예의를 갖추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등의 자신의 답을 내기 시작했죠. 서로 다른 질문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서로 다른 답을 찾았던 겁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질문 없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만 찾으면서 수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의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겁니다. 꼭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응적으로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어떤 질문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의 요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피해야 하는 질문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선생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퀴즈 프로그램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정해진 답을 한번 맞춰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너도 답을 알아?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처럼 너를 평가해 볼게 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듯 정해진 답을 묻는 선생님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만듭니다. 대답하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선생님 질문은 상황에 따라 수직적이고 또는 대립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답을 아는 질문이 나오면 기분이 좋지만 답을 못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질문은 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대답하는 사람이 혼자서 이것도 몰라? 바보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 질문은 꼰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한테 물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질문이 아니라 학생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더라? 혹시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거기 때문에 상대하고 나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질문이나 학생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서로 친구처럼 생각을 나누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몰라도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키워주는 좋은 질문인 거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친구 질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미술관을 갔다가
현대 미술을 보면서 그림이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했죠. 제 이야기에 다른 친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사용 가치가 크지 않은데 비싸게 거래되는 거 보면 돈이란 게 뭔지 참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는 베네수엘라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책상 가득 돈을 쌓아도 커피 한 잔 못 마신다는 이야기를 했고 금 보관증이 돈의 유래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돈 1,000만 원 정도로 멕시코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멕시코 화폐하고 비트코인 중 하나를 산다면 어떤 걸 사고 싶어? 제 이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멕시코라는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잘 알지도 못하는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대답에 우리들끼리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신뢰라고 말했던 친구는 우리가 한 국가보다 알지 못하는 암호화폐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렇게 질문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생각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로 만드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질문과 친구 질문을 한눈에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는 로켓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보면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때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데요. 분리된 1단 로켓은 바다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주 로켓을 하나 발사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 앨런 머스크는 질문을 던집니다. 1단 로켓을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을 텐데.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영상을 보면은 발사된 추진 로켓이 본체와 분리되고 본체는 우주로 날아가고 추진 로켓은 날아가던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와서 착륙을 합니다. 추진 로켓 하나가 가령 600억이라면은 이것을 100번 재활용하면은 600억이라는 비용이 6억이 되는 거죠. 유튜브에 공개되는 관련 영상들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앨런 머스크는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서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신은 답을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때로는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 라고 중요한 문제를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앨런 머스크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기한 그 문제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풀었던 겁니다.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푼 사람과 문제를 제시한 앨런 머스크 중에 스페이스X의 성공에 더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답보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선생님 질문이 아닌 친구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질문은 인간관계도 나쁘게 만드니까요. 예를 들어 부장님이 대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은 먼저 생각을 정해놓고 너 내 생각을 맞춰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잘 못 맞추면 죽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질문한다면은 그거는 전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선생님 질문이죠. 꼰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질문을 평가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평가하듯이 질문도 평가해야 합니다. 답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좋은 문제인지 나쁜 문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 답을 찾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좋은 질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저는 긍정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질문이 긍정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이렇게 평가해 보면서 친구 질문으로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야? 라고 묻는 것은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질문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 공방을 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같은 질문이 긍정적이고 미래를 갖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긍정과 미래를 키워드로 친구들과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부터 절대 꼰대의 질문을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